만약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어떤 양반의 아주 사적인 일상, 정말 속마음까지요. 그걸 옆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쵸.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랄까 고민, 생활, 또 만나는 사람들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하밀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윤희우라는 인물하고 그의 놀라운 기록, 그리고 이 기록이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이런 일기가 있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왜 이 지하밀기가 조선시대 생활사의 그 속살을 보여주는 귀중한 보물인지 그 가치를 한번 느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일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인문학의 미래를 향한 어떤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의미까지 짚어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먼저 이 놀라운 일기의 주인 지암 윤희우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윤희우는 1636년에 태어나서 1699년에 돌아가신 조선 후계 인물이에요. 본관은 해남 윤씨, 호는 지암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워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시조로 아주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의 손자이고요. 아, 고산 윤선도의 손자요? 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자화상의 주인공 있죠. 공제 윤두서. 그 윤두서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와, 대단한 집안이네요. 예술가 집안? 그러니까요. 뭔가 대단한 예술가 집안의 일원이었던 셈이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 예술가 집안 하면 뭐 풍류를 즐기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윤희후는 단순히 그런 분만은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분이 1679년에 사마시, 그러니까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시고, 사마시. 네, 그리고 10년 뒤인 1689년에는 증광시라는 문과 시험에도 급제를 하십니다. 이건 뭐 당시 지식인으로서 상당한 성취를 이룬 거죠. 사마시의 증광시면 그야말로 그 시대 엘리트 코스의 중요한 관문들이었겠네요. 그럼 관직 생활도 하셨고요. 네, 하셨습니다. 성균관 전적이나 뭐 병조 자랑 같은 직책을 맡으셨어요. 성균관 전적, 병조 자랑. 네. 성균관 전적은 지금으로 치면 국립대학 도서관 같은 곳의 관리직이고 병조 자랑은 국방부 실무관리직 정도 될까요? 아무튼 여러 관직을 경험하셨는데 1691년에 한평 현감, 그러니까 지금의 군수 같은 지방관으로 부임하셨다가요. 한 1년 남짓만인 1692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 해남으로 돌아가십니다. 관직보다는 고향에서의 삶을 택하셨군요.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지하밀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은거 시기에 쓰신 일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해남 은거 시기인 1692년부터 돌아가시는 1699년까지 약 95개월, 그러니까 거의 8년 동안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신 게 바로 지하밀기입니다. 8년 동안? 네. 이 일기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그 방대함, 그리고 뭐랄까 집요할 정도의 상세함 때문입니다. 단순히 오늘 날씨 맑음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상세했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듣기만 해도 궁금한데요. 자료로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간척 사업을 벌이는 이야기,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또 고기잡이나 사냥 같은 그런 생업 활동은 기본이고요. 까지요. 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중요 문제였던 노비 관리에 대한 기록들, 매일매일의 날씨 변화와 그걸 보고 느낀 생각들, 또 주변 사람들하고 교류한 내용,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눴는지, 여행 기록, 중앙 정치 소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 심지어 겪었던 유배 경험담, 또 집안 살림 꾸리는 경제활동 내역까지 정말 다 있어요. 와, 정말 한 사람의 세계 전체를 담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예술활동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는 그런 건축과 조경, 원예 이야기, 심지어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풍수나 점술에 대한 이야기, 아플 때 어떤 약을 썼는지 같은 의학 정보까지. 의학 정보까지요? 네, 말 그대로 17세기 말 한 양반 지식인의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백과사전 같은 거죠.
이런 건 공식적인 역사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 온도, 뭐 질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생활사의 보고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네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치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가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생활 정보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실제 삶, 그 속살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중한 자료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책에 없어 보이는 아날로그 기록이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분석하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원석 같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든 것이 바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인 그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겠네요. 제목이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 지암일기, 2016년부터 3년간 진행된 연구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프로젝트 그럼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그냥 일기를 뭐 스캔해서 올린 건 아닐 테고. 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지암일기라는 고문원을 단순히 디지털 텍스트로 바꾸는 전산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한자로 쓰인 원문을 해독하고 번역해서 디지털 텍스트로 만들겠죠. 네, 그건 기본이겠고요. 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작업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추출해서 구조화하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인물, 사건, 공간 정보를 핵심 데이터로 삼았다고 해요. 인물, 사건, 공간. 네, 윤희후가 언제, 시간, 누구와 인물, 어디서, 공간, 무엇을 했는지, 사건, 이걸 체계적으로 뽑아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거죠. 약간 그 일기 내용을 엑셀표처럼 착착 정리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비슷한 개념인데 훨씬 더 정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표가 아니라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요. 정보들 사이의 연결관계까지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윤희후가 교류했던 인물들 사이의 관계망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망까지요? 네. 심지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해서 노비 관련 정보까지 별도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깊이 파고들었다는 증거겠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뭔가 상당히 기술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데이터만 쌓아두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시각화 자료요? 네. 웹사이트 지암다이어리.info에 가보시면 위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윤희후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마치 소셜 네트워크처럼 그림으로 보여준다거나 그의 활동 반경을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거죠. 오, 그러니까 텍스트만 쭉 읽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패턴이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뭐 윤희후가 주로 누구랑 어울렸는지, 또 얼마나 넓은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이런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네, 수백 페이지나 되는 일기를 다 읽지 않아도 그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윤희후의 사회적 관계망의 특징이나 주요 활동 공간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겠는데요. 그 외에도 웹사이트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위키처럼 찾아볼 수 있는 텍스트 다이어리 기능도 있고요. 또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포맷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DB나 다른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된 개방형 데이터, LOD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LOD요? 연결된 개방형 데이터? 그건 좀 어려운데요. 뭔가요? 그건요. 이 지암일기 데이터를 인터넷상의 다른 데이터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준화된 강식으로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암일기에 기록된 특정 날짜의 날씨 정보를
기상청의 과거 데이터와 연결해 본다거나 아하. 또는 일기에 언급된 인물 정보를 다른 역사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는 식으로 연구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이건 단순히 일기를 디지털로 옮긴 수준이 아니네요.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또 시각화하고 다른 데이터와 연결까지. 그럼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지하밀기 하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하밀기 자체를 넘어서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시대의 수많은 다른 일기나 고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대한 생활서 자료들을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표준적인 연구 모델, 일종의 청사진을 만들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지하밀기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자 아주 성공적인 사례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하밀기 프로젝트는 다른 역사 자료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연구할 때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째로는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과거의 기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지, 즉 재매개화의 힘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재매개화, 말이 조금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래된 기록이라는 원석을 디지털이라는 도구로 새롭게 가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쓰임새를 갖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분석, 데이터 시각화, 네트워크 분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과거와 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과거와의 대화 방식이 달라진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둘째는요, 이 연구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그냥 디지털 기술 활용하자, 이런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길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자료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미래 인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인문학 연구의 증표라, 와,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평가네요. 또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네, 셋째로 주목할 점은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연구 결과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과정 자체를 DH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아, 연구 과정을 영상으로요? 네, 이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손짓하는 것 같죠. 이건 지식과 방법론을 널리 확산시키고 또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을 키워내려는 그런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적인 효과까지 노린 거죠. 와, 정말 듣고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 수백 년 전 한 개인이 남긴 일기에서 출발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하고 여러 학문의 지혜를 모아서 과거의 삶을 이렇게 생생하게 복원하고 심지어 인문학 전체의 미래 연구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니요.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바로 경이로움, 그리고 신선한 충격 같은 걸 겁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요.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여러 대학과 기관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다학제적 연구였다는 점입니다. 다학제적 연구요? 네.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울대 같은 여러 기관 소속의 역사학자는 물론이고요. 사회학, 법학, 문헌정보학, 미디어학, 그리고 IT 전문가들까지요. 데이터 설계, 시각화,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어벤져스처럼 모인 거죠.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쳤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건 인문학 연구가 더 이상 역사학자 혼자서 그 문헌만 파고드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정보를 시각화하는 어떤 디자인 감각,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틀, 또 법률적 맥락에 대한 이해 등등 이런 다양한 전문성이 결합될 때 과거 자료에서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의미를 길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 혼자서는 볼 수 없던 걸 함께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인문학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융합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에 머무르 있던 인문학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그런 충격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거죠.
네, 정말 신선한 충격이면서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먼저 지암 윤희후라는 인물, 특히 고산 윤선도의 손자이자 공제 윤두서의 아버지인 그가 남긴 지암일기를 통해서 17세기 말 조선 양반의 다채롭고 아주 내밀한 일상을 엿보았습니다. 공식 기록 너머의 삶의 속살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래된 아날로그 기록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과 만나서 어떻게 놀랍게 변모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 체계적인 데이터로 그리고 또 직관적인 시각 정보로 재탄생하면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목격했죠. 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또 다학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미래 인문학의 징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경이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하밀기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큰 사건이나 인물 중심의 거대 서사에 가려져 있던 개인들의 미시적인 삶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들이 앞으로 더 많이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되고 분석된다면 우리가 역사라고 이해해온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역사의 모습이 꽤 많이 바뀔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주목하지 못했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결,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민들이 역사의 전면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 주변의 어떤 기록들이 이런 디지털 탐구를 통해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 또 다른 지하밀기가 디지털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